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마음이 아주 포근해지는 책이에요. 그때 우리 할머니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89세의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25세의 손녀가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담았는데요. 아마 듣고 있으면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도 드실 겁니다. 2016년 북노마드 출판사에서 펴낸 그때 우리 할머니. 1928년 출생한 할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8.15 광복과 6.25를 지나 최근의 이야기까지 짤막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았어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골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할머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조선어라고 해서 우리말을 배웠어. 조선어. 그때는 우리말을 조선어라고 그랬어. 걔네 말을 일본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우리 글은 3학년 때까지밖에 못 배운 거야. 조선어 시간이 3학년 때까지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본어로만 공부를 했거든. 친구끼리 같이 얘기를 해도 내가 어쩌다가 우리말이 나오면 내가 조선어 쓴 것을 들은 친구가 교실에 있는 표에 체크를 했어. 교실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거든. 이름이 쭉 적혀 있고 날짜가 쭉 있는. 그걸로 나중에 국어 상용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우리말을 안 쓴 사람은 상을 주는 거야. 우리말을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은 상을 못 받고. 그렇게 규제하니 학교에서는 절대 우리말을 못 쓰지. 학교 교문을 벗어나서부터 집에 올 때만 우리말을 쓸 수 있었어. 그 전까지는 완전히 일본 말로만 배우고 완전히 일본말만 쓰다가 지금 생각하면 친구가 우리말 썼다고 가서 고발할 것 같지 않지? 그렇지만 그 시절엔 그게 너무 철저하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를 아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책임감을 느끼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항상 긴장하고 지냈지. 고등학교 때는 놀러 다니고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유일한 재미가 겨울에 스케이트 타는 거였어. 겨울이 되면 학교 테니스장에 물을 얼렸어. 스케이트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체육 시간에도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그랬어. 체육 점수도 스케이트 타는 걸로 주니까 다들 열심히 탔지. 큰 경주를 하는 날에는 학교 스케이트장은 작아서 더 큰 스케이트장으로 가곤 했는데 덕수궁 연못 있잖아. 거기랑 창경원 경회로의 큰 연못. 거기도 겨울에는 다 꽁꽁 얼었거든. 그런 날에는 전교생이 거기에 가서 스케이트 시합을 했었어. 또 방학을 하면 친구들이랑 서대문에서부터 전차를 타고 청량리를 갔었어. 그땐 청량리가 전차 종점이었거든. 전차에서 내리면 다 논이고 밭이고 그랬어. 논밭은 겨울이 되면 꽁꽁 얼잖아. 그때 사람들은 빙판이 된 논밭에서 다들 스케이트 타고 썰매를 타며 놀았거든. 나도 친구들이랑 방학만 되면 다 같이 스케이트 한 켤레씩 어깨에 메고 가서 신나게 타고 오곤 했지. 그게 그래도 그 시절에 큰 낭만이고 낙이었어. 내가 고등학교 4학년 때 8.15가 난 거야. 광복, 해방을 맞이한 거지. 그 무렵 할머니는 배탈이 났었나 어쨌나. 그래서 학교를 결석했었어. 해방되기 얼마 전에 아파서 진단서를 내고는 이틀인가 3일인가 집에서 쉬다가 우연히 해방 소식을 미리 알게 됐어. 그때는 신문사가 몇 개 없는데 아버지께서 그중 한 사장님을 알았던 것 같아.
그런데 대개 신문사들은 정보가 빠르잖아. 정보가 빠르니까 해방하기 3일 전인가 일본 천황이 사죄하는 칙서를 발표할 것이란 사실을 아버지가 전해 듣고 오셔서 알려주신 거지.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그 소식을 며칠 먼저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다른 친구들은 군수공장에서 8.15를 안 거야. 우리는 소식을 듣고도 곧장 해방이 된다 그런 사실을 몰랐어. 어른들,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방돼서 그랬던 거야. 그냥 뒤숭숭한 거지. 실감이 안 나니까. 천황이 음파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었어. 우리 집엔 라디오가 있어서 들었는데 라디오 소리도 잘 안 들렸어.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본이 전파 방해를 했다나 그랬었다는 것 같아. 그때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랑 가정 선생님 2분 빼고 다 일본인이었어. 해방되고 학교에 다시 가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더라고. 그래서 그때 고별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 해방 후부터 다시 한국어로 배우기 시작했어. 또 해방되면서 학기가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 학년은 고등학교 4학년을 1년 반 동안 다녔지. 할머니는 그렇게 해방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게 됐단다. 우리 대학교 생활은 그때도 토요일은 휴일이라 토요일마다 애들이랑 극장으로 다방으로 놀러 다녔지. 그 시절에는 서울에도 극장이 몇 개 없었는데 명동에 유명한 극장이 하나 있었고 우리는 학교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시민관이라는 극장에 자주 갔어. 그렇게 토요일에는 친구들 따라 극장에 열심히 쫓아다녔지. 당시 마음의 행로, 카사블랑카 같은 영화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비비안이가 나오는 영화가 인기 있었어.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토요일을 보냈어. 또 그때 명동에 돌체다방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했었어.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많이 갔었고 거기서 음악도 감상하고 했었지. 어쩌다가 친구들이랑 명동으로 놀러 나가면 돌체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곤 했단다. 우리 때는 요즘 같은 미팅은 없었어. 아닌가? 영문과 애들은 그때도 미팅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대신 중매하는 분이 아주 많이 계셨어. 지금의 결혼정보회사처럼 중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나도 대학 때 그런 중매를 통해서 선을 봤었어. 2번 봤었나? 그 시절에 선 보는 장소는 덕수궁 아니면 창경원이야. 중매하는 분이 서로의 정보를 다 적어주고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까지 정해줘. 그냥 몸만 가면 됐던 거지. 그때 선 봤던 애가 서울대 경제학과인가 다니는 애였던 것 같아. 그때도 창경원에서 만났을 거야 아마. 근데 난 그때만 해도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했고 그러다 보니 선을 봐도 잘 되진 않았지. 그때는 서대문 밖으로는 전차가 안 다녔어. 그래서 연대생이나 이대생은 학교에 가려면 서대문에 내려서 북아현동에 있는 고개를 걸어서 넘어야 했어. 북아현동에는 일부에만 주택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산이고 벌판이고 그랬으니까. 그 길을 모두 지나야 이대가 나왔어. 거기를 연대생이랑 이대생이 같이 쭉 줄 서다시피 하고 걸어갔었어. 또 그때는 이대 본관을 지나야 연대가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 연대생들은 이대 본관 앞을 지나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등교하는 아침에는 모두 시간이 없으니까 바삐 가고 하교할 때는 시간적 여유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일도 벌어졌지. 연대생들이 앞으로 쭉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를 보면 지나가면서 만년필이나 손수건을 슬쩍 떨어뜨리고 가곤 했었어.
그러면 뒤에 쫓아가는 이대생들이 그걸 주워서 줘야 하잖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주운 물건을 전해주다가 눈이 맞는 일도 종종 있었어.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학교 다닐 적에 두 쌍 있었나? 연대 애들이랑 커플된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았네. 서로가 자존심이 강해서 그랬나 봐. 6.25가 터지기 이틀 전 6월 23일 난 언니랑 명동에 쇼핑하러 갔었어. 그 시절에는 가끔 군용차가 동네에 지나가곤 했었어. 종종 북한과의 접전이 있었으니까. 그날도 쇼핑을 다녀오며 군용차를 봤는데 그냥 작은 접전이 있구나 하면서 평소 같은 줄만 알았지. 그런데 다음날 6월 24일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탱크 소리도 들리고 인민군 만세 하는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바로 옆집에 살던 같이 얼굴 보며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고 며칠 있으니까 인민위원회다 뭐다 하면서 이런저런 조직들이 나오고 다친 인민군 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병원에 오더니 갑자기 병원을 인민군이 점령하게 되더라고. 6.25가 터지고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야. 나도 처음에는 병실에 가서 인민군 애들을 보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때 봤던 애들이 눈에 선해. 다쳐서 온 애들이 다들 너무 어려서 15살, 16살 그랬거든. 어린애들이 전쟁을 직접 겪으니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어. 당시 큰 오라버니가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아버지 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보셨어. 그렇게 같이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6.25가 났지. 그때 오라버니 친한 친구가 평양에 살았어. 그 친구는 평양에 살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에 갔는데 6.25가 터지니까 큰 오라버니를 찾은 거야. 그렇게 그분이 우리 큰 오라버니를 영등포에 있는 인민병원으로 데리고 갔어.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거의 다 사회주의 책을 읽었어. 마르크스니 사회주의니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오라버니 방에도 사회주의 그런 책이 많았어. 그때 대학생들은 일제치하에 반감을 갖고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지식인이 많았으니까. 우리 오라버니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직접 인민병원에 가서 실제로 그 사회를 대하고 보니까 당신이 머릿속에 그렸던 동경하던 사상의 세계가 아니거든. 거기서 실망을 했던 거지. 일제치하에 일본 애들한테 수모를 당했고 이제 또 인민군에게 점령당하면 우리도 이제 공산화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인민병원에 한 달인가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셨어. 우리가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휴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휴가인 줄만 알았어. 근데 오셔서 계속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화된다. 큰일 났다.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도 있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거를 못 참고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셨어. 큰오라버니는 우리 가족이 모두 믿고 의지하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떠나셨으니 크게 상심했지. 내 큰언니가 있어. 언니도 경기고녀 나오고 3파 자격증 따고 이대 간호원장도 했지. 6.25 때는 결혼하신 후였거든. 근데 우리 형부도 6.25 때 저 세상으로 가셨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형부는 서울 공대를 나왔지. 당시 하이클래스에 살던 사람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고대 건축미술을 공부하셨어. 그 공부를 해서 중앙청에 계시다가 일제 치하의 외놈들 밑에서 못 있겠다고 간도로 가셨었어. 거기엔 독립군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시다 해방이 된 후 내려오셨지.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때 미 8군에 잠시 계시다가 다시 중앙청에 들어가셨어.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처 국장으로 계셔서 사택도 받고 잘 나가시다가 6.25가 터진 거야. 6.25가 터져서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가니 간부들도 다 피난 내려가는데 우리 형부는 안 내려가셨어. 부하들 다 놓고서 어떻게 나만 살려고 가느냐. 난 못 간다. 다 데리고 가지 나 혼자는 못 간다. 그렇게 고집을 피면서 안 내려가신 거야. 안 내려가시며 우리 집에 한동안 머무르셨어. 그때 우리 병원은 인민군 애들이 다 차지하고 아버지는 로봇처럼 앉아 계시기만 했거든. 9.28 서울수복대 방에 앉아 있으면 머리 위로 폭탄이 쌩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나. 그러더니 펑 하는 소리가 나. 또 쌩 하고 소리가 나더니 또 펑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러던 중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우리 형부가 상황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밖에 나가신 거야. 그렇게 큰 도로에 나가셨다가 파편에 맞아 돌아가셨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난리통 속을 뚫고 산을 하나 넘고 보니까 지금은 양정고등학교 있는 서대문 복례동 쪽, 거기 가니까 미군 부대가 와 있었어. 산 너머에는 벌써 미군 부대가 와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지. 우리는 졸지에 큰 기둥 둘을 잃은 거야. 6.25 때.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거기서 배 타고 기차 타고 피난 가잖아. 우리도 처음에는 기차 타고 가려고 영등포로 갔는데 기차를 못 탔어. 기차 위에 사람들이 막 올라타 있고 그러더라고.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열차는 못 타고 다시 돌아왔어. 그때 돌아와서는 둘째 오라버니의 차를 타고 갔었지. 아버님께서는 만약에 인민군이 들어오면 미스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거야. 우리 집에는 결혼 안 한 여자가 나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빨리 피난을 떠나야 한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 그때 마침 둘째 오라버니 친구분이 건축업을 하셨어. 오라버니는 거기서 잠시 근무했고. 오라버니 친구분이 건축업을 하니까 차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둘째 오라버니 가족과 나는 그 차를 타고 피난을 갔지.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내가 먼저 둘째 오라버니 가족과 함께 타고 갔어. 아버님과 다른 가족들은 그 이후에 또 따로 차를 마련해서 가고 어머님은 또 다른 차를 혼자 얻어 타고 가고 그랬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을 갔어. 처음에 우리는 대구로 떨어졌어. 흩어진 가족들과는 연락이 안 됐지. 전화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일단 오라버니 친구분이 대구에 방을 얻어주셔서 거기에 살면서 매일 신문을 보곤 했어. 신문에 누구를 찾는다 그런 것이 나왔거든. 지금은 없지만 당시 신문에는 가장 앞장 절반에 찾는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었어. 그걸 매일 들여다보는 거지. 혹시 가족들의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그때 신기했던 일은 나랑 같이 관림미동 보통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를 대구에서 우연히 만났던 일이야. 친구는 홀로 대구로 피난을 왔더라고. 친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좌판을 넣고서 껌이니 뭐니 미군 부두에서 나오는 양키 물건들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나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거지. 대구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생겼으니 난 거의 매일 그 친구를 만나다시피 했어. 어느 날 그 친구가 너희 아버지 대구에 계시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신문에 났대. 신문을 보니까 정말 이름이 났더라고. 아버지는 병원을 개업했다며 우리를 찾고 있었던 거야. 신문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도 나도 서로가 대구에 있는 줄도 생사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침 피난 가던 중에 부산에 피난민이 많이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구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운이 좋게 모두 대구에 있어서 만나게 됐지. 할머니는 연애하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시대가 그랬어. 바람둥이나 연애하고 그러는 거지. 연애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또 중매쟁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때 학교에 총각 선생은 할아버지 하나, 미스들은 셋이었고 미스 선생님 셋은 모두 서울서 피난 온 분들이었어. 한 분은 국어 선생님, 한 분은 무용 선생님, 그리고 나. 그 시절에는 수업만 끝나면 자유였어. 지금같이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다른 일들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총각 선생 한 명과 미스들이 노는 거지. 대전에 풍미당이라고 있었어. 예쁜 곳도 아니고 허름한 도너츠 집인데 다 같이 거기 가서 빵 먹고 시간 있으면 가끔 극장 가서 영화 보고 했지.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나는 내 할아버지와도 다른 선생님들과도 친해지게 됐어. 그 중에 중앙대 나온 무용 선생님이 있었어. 그 무용 선생이 대흥동에 살았는데 할아버지도 대흥동에 살았으니까 늘 같이 출퇴근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이 친한가 보다 했지. 그런데 추석 때가 되면 나한테 네 할아버지가 호두니 밤이니 갖다 주더라고. 그런데 나는 서울서 살았기 때문에 생전 그런 걸 받아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고맙고 또 신기하더라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었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 할아버지가 쪽지를 건네서 연애를 하게 됐어. 사람들 눈이 있으니 아주 한적한 곳에서 따로 만나거나 보건소에 할아버지 친구가 계셔서 거기에서 몰래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 대전이 워낙 조그마해서 소문이 금방 퍼지다 보니 조심조심 만났었어. 교제를 시작했으니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방학하고 대구로 내려오니까 내 할아버지가 승낙을 받으려고 대구로 내려오신 거야. 그때 웃기는 게 직접 연락하지도 않고 슈샤인 보이들한테 시켰더라고. 걔네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쪽지를 전해주는 거야. 누가 이거 전해주는데 받아보시라면서. 쪽지를 받아서 봤더니 우리 집 주변 어디 쪽에 와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나가서 집으로 데리고 왔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인사드렸어. 난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마 이것저것 물어보셨을 것 같아. 네 할아버지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몇 남매 몇째고 그런 것들.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정말 사람만 본 거야. 내가 다 포기했을 때잖아. 미국 유학도 못 가고 공부도 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만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된다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난 그 사람 배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결혼했어 생각해보면. 바보인 건지 순진한 건지. 구신의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턱시도 입고 면사포 쓴 첫 번째 서양식 결혼식을 했어. 묘각사라는 절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 큰 강당 같은 것이 있었어. 거기서 식을 올렸어. 근데 결혼식을 하다가 할머니가 그냥 주저앉았지 뭐니. 할머니 때에는 결혼식이 굉장히 길었거든. 주례사도 길었는데 그것보다는 축사들이 정말 길고 많았어. 특히 할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시니까 친구들 있지, 선배들 있지, 스승님들 계시지. 다들 길게 축사를 적어와서 낭독하시는 거야. 하여튼 식이 아주 오래 진행됐어. 불편한 복장을 하고
야외에서 긴 시간을 서 있으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서 식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가만히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 생각을 해봐라. 신부가 갑자기 쓰러지는데. 다들 놀라서 나를 데리고 옆방에 가서는 물 먹여주고 손발을 주물러주고 하니까 내 정신이 다시 들었지.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나와서 결혼식을 겨우 마쳤단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유성 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었어. 그때 유성만 해도 굉장히 먼 줄 알았어. 그 시절은 신혼여행도 거의 안 가는 때였으니까.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 기뻤지. 구씨 집안에서 신식 결혼은 첫 테이프를 끊고 신혼여행도 처음 간 거야. 나도 서울서 내려왔고 이대도 나왔고 하니까 신식 여성으로 보고 가족들도 모두 우리가 당연히 신식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이해해 주신 거지. 내 할아버지도 그때만 해도 전통적인 것을 많이 벗어난 개혁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도 신식 결혼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서양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도 간 거지. 당시에는 뭐 타고 갈 것도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갔었어. 사진기는 빌려서 갔을 거야. 근데 그때는 왜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몰라. 신혼여행에 할아버지 친구들이 몇 명이나 쫓아와가지고 할아버지 데리고 나가서 밤새 술 마신 거 있지. 그래서 할머니는 밤새도록 할아버지를 기다렸어.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새벽녘에나 들여보내더라고. 옛날에는 신랑 친구들이 발바닥 때리면서 신랑을 골탕 먹이잖아. 할머니 때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신혼여행에서 데리고 나가서 놀려 먹은 거지. 그것도 신혼여행이라고 할머니는 밤새 오매불망 할아버지만 기다렸어. 요즘은 어떻게 사느냐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대로 내버려두라. 지금이 중요하다. 이 문구를 어디선가 보고 실천 중이란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좀 더 지혜롭게 보람있게 베풀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제 아흔이 가까워 오니 육신의 연약함도 느끼지만 그 아픔의 과정을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여정이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내는 중이야. 네가 보기엔 어떠니? 할머니 잘 살고 있는 것 같니?